대략 보셨죠?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간략히 얘기하면 이 신음이 지은 방홍시험은 보시다시피 뭐 1수, 8수, 17수, 18수, 19수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안 나와 있는 것도 많고, 이 신음이라는 분은 조선 중기 때 이제 그 임진왜란을 겪을 때쯤에 임금이 누구예요? 임진왜란일 때 우리 조선의 임금이 누구야? 선조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조 임금의 아주 총애를 받고 이쁨을 받던 그런 신하였는데, 선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좀 끈떨어진 연처럼 이제 좀 이제 자기를 뒤를 봐주던 임금이 죽으니까 좀 권력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조 임금을 좀 많이 그리워했대. 그러면서 이제 지은 시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임이요, 어떤 여인이 아니라 선조 임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그 문제들을 보니까, 여기 작품이 시조들이 그죠? 5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나 다라마 해갖고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표현상 특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이제 그 뒤에 40쪽 이제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선택지들을 보면 이제 요런 이제 말들이 있지. 뭐 대상과의 문답, 뭐 과거와 현재 대비,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자체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3번, 4번, 5번에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거긴 할 텐데, 어쨌든 개념과 관련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선경, 후정, 감정을 이입한다. 그 다음에 뭐 의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고난도 이런 문제들, 지문들 빼고는 그냥 평소에 이제 어려서부터 뭐 책 읽고 뭐 어휘력도 좀 동반되는 학생들은 뭐가 나와도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학은 내용이 이해가 돼도 요 용어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시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감정이입이 뭐지? 이러면 문제 못 푸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이제 정리를 좀 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다 시를 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성지를 보면 좀 많이 나오는데,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이제 시상을 심화한다. 대부분의 이런 문제 유형의 선택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다면 모든 선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에서. 그러면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고,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 문제에서는. 근데 이런 적절한 것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긍정 발문이라고 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부정 발문이라고 하는데, 이 긍정 발문의 문제에서는 이 선지를 다 반씩 이제 쪼개놨을 때 이 P 부분만 먼저 보시면 돼요. 굳이 얘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질 필요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돼. 즉, 자 1번에 대상과의 문답, 가에서 대상과의 문답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없다는 게 보일 거예요. 대상과의 문답.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상을 심화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거기다가 내가 내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 그냥 대상과의 문답이 있냐 없냐 그거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적절한 것은 이런 긍정 발문 문제에서는 이 P 부분이 이미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선지가 거의 절반 이상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있는 것까지 굳이 따지면서 내가 힘을 쓸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자 이제 봐봐. 1번에 대상과의 문답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앞에 이제 지문을 봐봐. 가를 보면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세라. 자 무슨 말이야? 산골 마을에 눈이 와서 길이 이제 눈에 다 묻혔다 이거야. 시비를 열지 마라. 시비는 이제 그 시골 이런 초가집 같은 데 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뉘 있으리. 즉 문 열 필요가 없어요.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대문을 왜 열어놔? 날 찾으리 누가 있으리.
없다는 얘기잖아. 밤중에 일편명월, 밤에 일편명월. 고전시 읽다 보면 이제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자어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 마지막 글자에만 주목하면 돼요. 일편명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월자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죠. 월 무슨 월자야? 달이지. 그치? 달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뜬 달. 이거는 작은 조각달이라는 뜻이야. 이제. 작은 조각달인데 한 조각의 작은 달이라는 뜻인데 뭐 그것까지 알면 좋지만 그냥 뒤에 것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고전시 읽다 보면 이력편주 이런 말도 이제 자주 등장할 텐데 이력편주 전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 주자 맨 끝에 있는 주자가 무슨 주자일까? 잘 모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익히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주자는 배주자입니다. 배주. 그래서 이력편주의 주자가 배주자라는 것만 알면은 아 이거 배구나. 이게 무슨 배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구나.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달이 내 벗이다. 즉 화자는 산골 마을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도 없이 달이 내 벗이다. 이거 사실 비참한 거잖아, 그치? 친구가 없어갖고 저 달이 내 벗이네. 졸라 외로운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자신의 처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 이게 있냐 없냐, 그치? 대상과 문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바로 지울 수 있는 거야. 시상을 심화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미 지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항상 이 선택지를 반으로 이제 나눠 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가서 거기 이제 2번, 3번, 4번, 5번. 자, 일단 반으로 나누는 것부터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그럼 반 나눠보세요. 2번은 어디서 나누면 돼? 과거 현재를 대비하여 나누면 되죠. 자, 3번은 선경우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거기서 나누면 되겠지? 그 다음 4번은 감정을 이입하여 나누면 되겠지? 그 다음 5번 대상을 의임하여 나누면 되겠지? 자, 쌤이 말한 게 이제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뒤에 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앞에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해보면 돼. 그럼 이제 2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자, 나를 볼게요. 이제 나를 가서 보니까 석가래 기나 자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그러니까 석가래가 길든 짧든 기둥이 기울어지든 틀어지든 수간모옥. 자, 이건 뜻풀이가 나와 밑에. 작은 초가. 작은 초가 즉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겠죠. 이 작은 초가 작다고 웃지 마라.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냥 말을 건네는 거야 이제. 우리 집 작다고 비웃지 마라. 어즈버 이런 건 감탄사고 별 뜻 없어요. 아 만산나월 이것도 달이잖아 보니까. 동굴풀에 비친 달. 저 달이 다 내 거다. 그죠? 자 지금 P 부분만 보는 거야 이제. 아까 반쪽 했잖아. 과거와 현재 대비 있어요 없어요? 과거와 현재 대비하는 내용은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하자의 삶의 태도 암시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과거 현재 대비를 안 했는데 그지? 그냥 바로 지울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를 보니까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으로 하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제 선경후정이 뭔지는 당연히 사전에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선경후정이 뭐예요? 앞에서 경치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주면서 뒤에 그걸 토대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이제 선경후정이야. 그럼 이제 자 앞에 다 보세요.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자 보니까 네 지금 3번 선지에 관련해서 자 봄빛이 퍼졌다. 요거 잘 판단해봐. 벌써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 빛이라는 거. 봄빛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겨울에 여러분들이 방에 이제 창문을 집 앞에 막 이렇게 공원이 보인다고 쳐봐. 창문을 열면 겨울에 창문을 열면 어때요? 그냥 회색빛 그리고 거무디틱한 이제 나무 빈 가지만 그지?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고 뭔가 좀 꾸물꾸물하고 이제 그런 빛이잖아 이제. 근데 이제 봄이 완연해서 막 4월 달쯤에 창문을 열면 어때요?
나뭇잎도 초록색으로 돼 있고 뭔가 울긋불긋 꽃도 펴 있고, 그지? 빛깔 자체가 다르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봄이 왔다는 얘기. 알겠죠? 자,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야. 시각적인 부분.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야. 봄이 왔어. 자, 그다음 무정한 화류도. 자, 아무 감정이 없는 화류, 꽃들이야. 꽃들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자, 화류가 피었다 이거야. 꽃이 폈다. 이것도 당연히 뭐로 인지하는 거야? 시각으로 인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겨울에 져 있던 꽃이 펴서 이제 뭐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이제 이렇게 꽃이 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부분이 먼저 시각적인 걸 제시해준 선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종장을 보시니까 어떻다. 어찌하여 우리님은 가고 아니오는고. 자, 우리님은 가고 아니오는고. 자, 님이 한번 갔는데 아니와.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돌아가신 선조 임금을 이제 그리워하는 거야. 그런데 뭐 이게 선조 임금이든 아니면 진짜 애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님이 가고 안 왔어. 왜 이런 얘기니? 나 지금 슬프다. 그 얘기하는 거지. 슬프다라고 이렇게 의문형을 통해서 영탄법으로 쓴 거야. 님이 안 와서 나 슬프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후정인 거야. 후정. 자, 선경 후정. 일단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3번 선택지. 자,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 앞부분이 이제 P 부분이 맞으면 이제 Q까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까 1, 2번은 P가 이미 틀렸으니까 굳이 Q로 갈 필요가 없고요. 얘는 이제 P가 맞으니까 Q가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야지 얘가 답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했어. 그런데 화자의 내면 이거잖아. 내면이라는 건 정서를 드러냈다는 얘기인데요. 자기 슬프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근데 선경, 후정 이런 이제 방식이든 뭐든 간에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 대비가 된다 이거야. 요 부분하고 이렇게 대비가 돼. 아시겠죠? 대비를 시켜. 즉 얘는 생각해봐. 봄빛이 퍼졌다 화류가 폈다는 건 생각해봐. 봄이라는 게 1년 내내 봄이 아니잖아. 내가 봄을 좋아하는데 봄이 가서 아쉬웠어. 그죠? 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봄에 꽃이 폈다가 져서 아쉬웠어. 근데 이 봄이나 꽃이라는 것은 어때요? 한번 갔지만 그 다음 그 시기가 1년 후에 그때쯤이 되면 또 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그치? 얘네들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봄이든 꽃이든 갔다가 다시 왔어. 근데 우리 님은 어때? 가더니 안 와. 알겠죠? 한번 가더니 안 와.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봄이나 꽃은 갔더니 다시 왔어. 근데 왜 우리 님은 안 와?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 와.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가 다 안 오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번 가면 안 오는 거구나. 근데 왜 다른 애들은 봄이나 꽃은 갔다가 다시 오는데 왜 우리 님은 가고 안 오냐? 그러니까 더 슬픈 거야. 뭐든지 비교가 돼. 그치? 이 세상 모두가 다 그지야. 그치? 그럼 내가 가난해도 뭐 별로 슬플 일이 없어. 근데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그지야. 더 슬픈 거죠. 그치? 그 세상에 그런 일이 한두 개겠니? 응?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잘 보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내가 여태까지 모쏠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도 잘 봤겠다. 한번 시내 나가서 놀아보자 하고 이제 홍대를 갔는데 나는 모쏠이잖아. 그치? 근데 나 말고 내 또래 애들은 다 쌍쌍이 짝이 있어. 아 이거 졸라 킹받네. 그죠? 그치? 근데 딴 애들도 다 내 또래 애들이 다 혼자 솔로야 나처럼. 그럼 킹받을 일 없지. 오히려 깨달음을 얻겠죠. 아 인생은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별로 대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 왔잖아. 딴 애들은 다 왔는데 이 님은 왜 가더니 안 와? 그러니까 슬픈 거야. 알겠지? 이런 선경 후정이든 뭐든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게 알겠지? 아까 뭐예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야. 뭔가를 비교해갖고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답은 벌써 이제 3번이라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4번 선지를 봐봐. 4번 선지를 보면요.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벌써 이제 여기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이란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일단은 그럼 시를 볼게요. 감정이입이 있는지 없는지. 자, 거기 이제 라 18수 라를 보시면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자, 어젯밤 비가 온 다음에 석류꽃이 쫙 폈어 이제. 부용당반 밑에 나와 연못가야. 연못가에 수정령 걷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 하노라. 해서 감정이 자, 잘 봐.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표현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 깊은 시름이 있다. 이게 이제 감정이 드러난 표현인데 문제는 감정을 드러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감정이입을 물어봤잖아. 그치? 감정이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이 감정이입이라는 거.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물을 통해서 다른 대상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른 대상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즉 내가 슬프다. 이건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런데 뒷산에 새가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알죠? 감정이 뭐 처음 들어보진 않겠지. 그래도 들어봤지. 뒷산에 새가 슬피 운다. 사실 내가 새랑 소통하는 그지? 해리포터 같은 애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새가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새가 슬피 운다는 건 자기 감정을 새한테 이입시켜서 내가 지금 슬프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지? 돌려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게 감정이입이야. 알겠죠? 이 감정이입. 그런데 감정이입하고 자 우리가 비교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들어봤을 거야. 그지? 감정이입하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도 들어봤을 텐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은근히 헷갈려합니다. 자, 문학 수능 문제 이제 문학 부분 풀 때요. 시가 어려워서 소설이 어려워서 문학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작품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두 개의 관계가 헷갈려서 개념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래서 수능날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를 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를 이런 식의 그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오일러그램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큰 원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둘의 관계는 이렇게 보면 돼요. 감정이입이다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감정이입이라면 걔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는 애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이 있겠지. 객관적 상관물은 되지만 감정이입이 안 되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왕방현이라고 유명한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시조 중에 우리 뒤에 책에도 나오는데 일단 저 물도 이런 시조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울며라는 이제 뭐 문법적으로 하면 동사이자 문장 성분으로 하면 서술어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있어야 될 거냐. 이 울며의 주어가 누구야? 이 문장 안에서
울다의 주어가 누가 온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물이죠. 저 물도 울며 밤길 간다. 물이 울면서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물이 주어인데 물이 세상에서 울 수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일단 의인화시키면서 물을 통해서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된 소재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지금 화자가 이제 결국은 자신이 울고 싶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낸 거잖아. 그러니까 자,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되지.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주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 물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도 다 맞아요.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그 다음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 알겠지? 감정이입은 감정이입 자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객관적 상관물만 되는 요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된 요 부분에 있는 이제 그럼 사례는 뭐가 되겠니? 이런 거죠.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는 시에 보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롭다 이내 몸 이거는 이제 화자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이 꾀꼬리는 지금 어떤 처지냐? 암놈 순놈이 서로 정답게 지내고 있어. 이게 지금 암놈 순놈이 정답게 지내고 있는데 잘 봐. 이 꾀꼬리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알겠지? 그런데 이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아니지만 자, 화자의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이거야. 화자의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왜 얘가 화자의 외로움을 더 심화시켜? 이건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나 감정이 더 강조되고 부각되는 건 무엇 때문에? 대조가 됩니다. 대비가 됩니다. 알겠지? 그치? 자, 원래부터 외롭고 나머지 존재들도 다 외로우면 별로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그냥 인간은 원래 다 외로운 존재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 화자는 지금 혼자 외로운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 위에서 꾀꼬리 같은 하찮은 새들도 암놈 순놈이 연애질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혼자 더 킹받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나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킨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모쏠로 살아와서 이제 오랜만에 저 홍대 거리를 나갔는데 응? 다 외로워. 그러면 뭐 내 외로움이 별로 부각되지 않잖아. 근데 나 빼고 다 쌍쌍이야. 그럼 나의 외로움이 더 심화되고 부각되고 그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대비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자, 시내 나갔는데 내 또래 애들이 다 쌍쌍이고 나만 외로우면 그 쌍쌍들이 뭐예요? 나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걔네들이 나와 처지가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이입된 건 아니지. 좀 이따 감정이입에 대해서 정리는 다시 할 건데 일단 처지가 같아야 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려면.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자, 객관적 상관물은 돼도 감정이입이 안 되는 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꾀꼬리 같은 애. 알겠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가지 요건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인화가 됩니다. 일단 의인화. 자, 아까 여기 자 물이 운다. 그지? 이거 기본적으로 의인화야. 그지? 물이 운다. 혹은 새가 슬피 운다. 이것도 새를 의인화시킨 거야. 새가 슬퍼한다. 이 자체가 의인화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인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 운다. 슬프다. 혹은 슬픈 것만은 아니야. 기쁘다.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야 돼.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 정철이 지은 유명한 가사 중에 송미인곡이라고 있는데 그 송미인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화자가 이제 님을 그리워하며 막 산으로도 님 보러 다니고 근데 실패. 막 물가로도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실패.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물가에 보니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매여 있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빈배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그죠?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은 될 거야. 알겠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야. 근데 그 빈배가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빈배만 놓여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이게 없잖아.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 만약에 빈배가 울고 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 근데 그냥 빈배 자체로는 감정이입이 된 거라고 말하진 않아. 이 2번을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중요한 건데 감정이입이 되기 위해서는 화자의 처지나 상황과 자,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화자의 처지 상황과 같아야 돼. 자, 꾀꼬리가 암놈, 순놈 서로 정답게 케미가 좋게 연애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인화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감정까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얘가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이유는 3번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지. 화자의 처지와 같아야 꾀꼬리에게 화자의 감정이 입된 건데 화자의 감정이 입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요 감정이입이 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거. 그래서 네, 일단 여기는 자 아까 이제 4번 선지 다시 한번 보시면 감정이 이입된 소재 자체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뭐 뒤에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자. 이 자체의 징술은 맞아 원래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입이 그 라에 안 보여. 그러니까 4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5번도 마찬가지야. 대상을 의인화하여. 일단 의인화가 그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 말을 보세요. 말을 보면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잃어보니 해란 해경의 낙엽은 무슨 일인고. 자 이게 뭐야? 창밖에서 워석버석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나. 그래서 님이 혹시 왔나 하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 지름길에 낙엽이 이제 바람에 뒹굴고 있던 거야. 바람에 막 흩날리면서 소리를 낸 거야. 그랬더니 유한한 간장이 갑자기 이제 자다가 님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님은 아니고 낙엽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님 그리움 때문에 간장이 끊어질 것 같구나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여기 뭐가 의인화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특히 마시는 벌써 재작년도 아니고 이제 3년 전이 됐네. 2021 수능에 나왔던 시입니다. 2021 수능에 정철의 3인곡하고 요 마시가 그냥 한 편 띡 같이 나왔었어요. 가 3인곡 나 요 시조 하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던 시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인화는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문제 자 아까 여기 썼다 지운 부분인데 요런 식의 문제 특히 자 표현상의 특징 적절한 것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해라. 선택지를 다 반으로 쪼개. 그리고 앞부분만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없는데 뒷부분 즉 P가 없는데 Q까지 살펴볼 힘을 쏟을 필요 없고요. P만 보고
판단해서 일단 지울 거 지워놓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워지잖아. 사실 3번 다 정답인 3번 빼고는 P 부분에서 이미 없어. P 부분에서 이미 적절하지 않다는 게 바로바로 지워집니다. 지워지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이 준 그 프린트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 국어 프롤로그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아마 문학 같은 경우에 시간을 우리가 줄여야 사실은 독서에 이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문학 시간 줄인다고 지문을 빨리 읽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소설을 이제 수능날 소설을 갑자기 평소보다 빨리 읽어. 내가 평소에 1.0의 속도로 읽어야 겨우 이해가 됐는데 수능날 내가 시간 모자라면 안 되니까 갑자기 소설을 1.2나 1.5의 속도로 읽어봐. 들어오겠니? 안 들어오죠. 그건 사전에 이미 준비가 됐어야 돼. 수능날 갑자기 빨리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치?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지문 읽는 건 자기 능력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끌어올려야 되긴 하겠지만 수능날 지문을 빨리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야. 이제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문제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1번부터 다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이거 끝까지 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앞부분만 먼저 잘라서 있나 없나 보고 판단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윈터 지금 이제 5주 동안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오셨고 중간중간 이제 힘든 일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목표나 큰 욕심 버리고요. 수업 시간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자. 그지? 매 수업 시간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도 그 성공한 거야. 그지?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런 문제의 선택지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 요 개념.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한 감정인과 관련한 이 벤 다이어그램 요거에 대한 이해. 오늘 대성공이에요. 이것만 내가 머릿속에 박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1교시에 지금 애들이 지금 거의 뭐 상태가 쉣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공한 거야. 알겠지?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요건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나중에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4강부터 볼 건데 그래서 48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48쪽. 48쪽. 그래서 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법이든 이제 등등등 이제 사실 선생님이 어제 준 프린트에 그 국어 개념과 관련한 뒤에 추천하는 책이 있었어요. 뭐 써먹는 국어 문학 뭐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이야.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런 걸 사서 책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사서 책으로 일단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당연히 뭐 학원 수업이나 인강 수업 당연히 듣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으로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책을 꼭 이제 보는데 거기에 뭐 다 있는 내용이겠죠. 거기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일단은 우리가 요 기본적인 개념, 문학 개념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서 오늘 뭐 남은 시간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정도까지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보면서 할 텐데 일단 그래서 이제 48쪽 거기를 봐봐. 거기 이제 표현법 해갖고 이제 비유법이라고 나와 있잖니? 비유법. 그래서 이제 비유법이 뭐다. 뭐 거기 설명 뭐 이거 보면 되는 거고. 자, 먼저 종류에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그런데 봐봐. 거기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자 선택지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 뭐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요. 아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시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거기 동그라미 1, 2, 3번.
이게.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비유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직유나 은유나 의인과 화류는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거 있는지 보는 거야. 이제 문제 풀다가 자 이런 선지가 어디서 나오겠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혹은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 있는지 찾아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요. 직유나 은유나 의인법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라 이거야 이제. 이게 지금 알겠지? 그래서 직유가 뭐고 은유가 뭐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이 책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럼 사전에도 지금까지 그래도 고3 예비 고3의 이제 시기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이 직유와 은유가 뭔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의인법과 화류법을 좀 구분하려고. 근데 사실 구분할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의인법은 뭐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이제 비유하는 게 의인법이고요. 화류법은 뭐예요?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비유하는 게 그지? 화류법이잖아. 근데 거기 이제 예로 든 책에 이제 봐봐.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많은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걸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고. 응? 저렇게 많은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별이 내려다본다. 이건 분명히 이제 뭔가를 이제 생물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이게 동물이 내려다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내려다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의인 화류를 어떻게 구분해?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대상이 뭔가를 낳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사람도 아기를 낳고 짐승들도 새끼를 낳는데 이게 뭐 의인인지 화류인지 이게 뭐 어떻게 알아? 그지? 즉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어떤 표현을 놔두고 야 이게 의인법이냐 화류법이냐 이런 걸 수능에서 물어볼 리는 절대 없다. 그런 출제지는 없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 같은데 그냥 일부러 막 쪼잔하게 내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의인법, 화류법 수능에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별로. 이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이런 문제랑 유사한 거예요. 역대급 쓰레기 문제 중에 예전에 어떤 중학교 사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사실은 뭐 이러면서 선지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이 김정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동여 지도 만든 사람이 누구니? 고산자 김정호야. 김정호. 그죠? 그거 김정호인데 시험 문제 선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김정효? 근데 선생님이 설마 김정호를 김정효로 해놓고 요걸 정답으로 하진 않았겠지. 시험 문제 출제하다가 오타가 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딴 데 가서 답을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채점을 보니까 이게 답인 거야. 이게. 그래서 애들이 막 어이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교무실에 따졌어. 선생님 이거 문제가 좀 왜? 저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이 자 교과서에 대동여 지도 누가 만들었다고 써있니? 김정호요. 시험지에 뭐라고 써있니? 김정효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답이지 새끼야 꺼져. 이랬다는 거야. 와 이런 문제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지?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아이들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지? 애들 개 킹받게 하는 문제인 거야. 이거는 그냥 그지? 문제로 장난친 거죠. 그래서 이제 쌤이 왜 얘기했어? 아까 수능날 만약에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분하는 문제를 누군가 낸다면 거의 이 수준인 거야.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중의라고 있을 거야. 중의. 그러면 하나의 표현의 둘 이상의 뜻 이제 담아내는 비유법 해갖고 거기 예로 나온 게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할 때 이 성산문의 시조인데 수양산은요 중국의 산 이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 시에서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일단 수양대군이 누군지는 대략은 알 거야, 그지? 뭐 영화로도 많이 등장하지. 수양대군이 나오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 뭐 있어요? 이정재 나오는 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무슨 영화야? 관상이라는 영화에 그지? 수양대군이 등장하잖아 이제. 그지? 나중에 이제 어떤 임금이 되는 거야? 세조 임금이 되잖아, 그지? 세조가 뭘로 유명해? 자기가 왕 되려고 조카를 그지? 왕위에서 내려서 자기가 왕이 되고 조카를 이제 끌어내렸다가 나중엔 유배 보내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임금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성산문은 단종, 쫓겨난 단종 임금에 대한 충신이거든요. 응? 사육신이라고 들어봤지?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난다 할 때 이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수양산의 뜻도 있어. 여기서 지금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수양대군의 뜻도 갖고 있다. 이런 게 중의적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다른 걸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백석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 있어요. 시인 백석의 여승에 이제 하는 구절인데,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 구절 안에 중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중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자, 이건 센스인데요. 쌤이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바로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중의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지? 이걸 썼는데 쌤이 중의법이 없는데 이걸 여기다 팔 아프게 썼을 리가 없잖아, 그지? 중의가 있으니까 여기다 썼겠지, 그지? 이건 무조건 있는 거고요. 그럼 어디에 있냐 이제? 어디에 있어? 어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고, 우리는 요거요, 가치. 이 가치가 첫 번째로는 뭐처럼 영어의 전치사를 그다음에 like 눈물방울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 이제 머리 감고 중이 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구절인데, 이제 긴 머리를 그지 뭐 바리깡이나 뭐든 푹 밀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눈물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지.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이 가치가. 두 번째는 뭐겠어? 함께 뭐뭐와 함께 뭐 with 이렇게. 알겠지? 당연히 머리 감고 중이 되는데 머리만 떨어지겠니? 얼굴은 웃고 있고 그러지 않겠지? 눈에서도 눈물도 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지고, 그지? 눈물방울과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같이 떨어진다. 혹은 눈물방울처럼 떨어진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시가 이제 나왔을 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식구가 있다. 요런 거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수능에서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정도에서는 출제 가능한 부분이야. 실제 나온 적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 중의라는 게 이제 뭐다. 이런 것들 이해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 표현법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변화법, 강조법 뭐 뒤에 이제 나오는 등등 일부, 그래서 뭐 1시간 다 채울 수도 있고 뭐 조금만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로 이제 넘어갈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 표현상의 특징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선생님 숙제도 좀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배운 거 그냥 잘 한번 복습하는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